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현직 대통령 부인이 사상 처음으로 검찰의 대면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았고 검찰총장은 이 논의 과정에서 배제됐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오늘 당원 투표를 종료했습니다. 예상보다 낮은 투표율에 후보들은 아전인수 격인 해석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대표 경선보다는 최고위원 경선이 화제입니다. 잠시 뒤 포커스 나이트에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YTN 뉴스 나이트 먼저 헤드라인부터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를 비공개 조사한 수사팀을 공개 질책하고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수사팀이 반발하고 정치권 공방도 불붙으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이 재선 도전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부통령 해리스가 사실상 선거 운동에 착수한 가운데 누가 바이든의 대안이 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직 교사가 사설학원에 문제 수천 개를 팔아 2억 5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런 식으로 학원에 문제를 판매한 교사들에게 처음으로 청탁금지법을 적용했습니다. 오는 9월부터 수련을 시작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전공의 반응이 싸늘한 데다 의대 교수들이 교육 거부까지 선언하면서 지원 규모는 불투명합니다. 절기상 대서인 오늘 충청 이남과 강원 지역은 35도를 웃도는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수도권에는 내일 오전까지 시간당 최고 70mm에 달하는 폭우가 예보됐습니다. 아침 이슬 등 민중가요를 작곡하고 대학로 소극장 학전을 운영하며 후배 예술인을 배출해온 가수 김민기 씨가 별세했습니다. 문학의 인사들의 추모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오늘 아침 출근길에 수사팀을 공개 질책하고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아무도 손 못 대던 영부인 조사를 해냈는데 정작 검찰총장이 비판하고 있다면서 들끓고 있습니다. 수사검사 한 명은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말 사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제3의 장소 비공개 조사가 이뤄진 것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중앙지검이 김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로 소환 조사해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겁니다. 출근 직후 이 총장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직접 대면 보고를 받고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이 총장은 이후 진상 파악을 지시했는데 대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차원으로 감찰 착수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지검장이 대면 보고에서 여러 차례 사과하며 수습에 나섰지만 수사팀은 격앙된 분위기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지난 2년간 아무도 손대지 못한 영부인 조사를 성사시켰더니 정작 검찰총장이 나서서 수사팀을 저격하는 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에 따르면 피의자가 원치 않을 경우 공개 소환을 할 수 없다며 수사팀은 어떻게든 김 여사를 대면 조사하는 것이 우선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기류 속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사팀에 파견됐던 부부장 검사는 사건을 열심히 수사했을 뿐인데 감찰 대상으로 분류됐다며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총장의 이례적인 질책에 수사팀까지 반발에 나선 가운데 진상조사 결과와 김 여사 사건에 대한 처분에 따라 갈등이 더욱 격화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조사 전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지휘권 회복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 총장은 이달 초 수사지휘권 회복을 구두로 요청했지만 법무부 장관이 이를 거부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지휘권 복원 지휘도 수사지휘권 발동에 해당한다며 장관의 지휘권 발동은 극도로 제한적이어야 한다는 원래 입장 그대로라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여사 검찰 소환 조사를 놓고 정치권 공방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비공개 조사는 특혜라며 사실상 무혐의 결론을 위한 수순이라고 비판했고 여당은 경호 문제에 따른 합당한 조치라고 엄호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조사가 비공개로 이뤄진 점과 이른바 검찰총장 패싱 논란을 부각하며 허울뿐인 소환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이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을 제대로 밝힐 의지가 없다는 걸 스스로 증명했고 면죄부를 주기 위한 시도였다는 겁니다. 지금껏 야당 대표를 공개적으로 수차례 소환해 망신주고 범죄자로 낙인 찍으며 여론을 주무르던 검찰의 위세는 진짜 VIP 앞에서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또 검찰총장이 바지총장이 된 지 이미 오래라며 김건희 특검법과 함께 검찰개혁도 멈추지 않고 추진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검찰이 밀실에서 김건희 여사를 조사한 것은 내리막으로 치닫고 있는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말기적 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국민의힘은 영부인의 경호 문제를 고려한 마땅한 조치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건 오히려 문재인 정권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었다며 화살을 돌렸습니다. 사전 보고를 하게 되면 담당 검사가 검찰청법을 위반하게 됩니다. 이런 탈법적인 수사 지휘를 할 때는 언제고 이제와 패싱이라고 뒤집어 씌우려고 합니까? 당권 도전에 나선 나경원, 윤석열 후보도 방어전에 가세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발언이 좀 제가 생각하는 수준을 좀 넘어서는 발언인 것 같아. 사실 중요한 게 조사 자체가 중요하잖아요. 조사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도 신경전은 계속됐습니다. 야당은 사실상 검찰의 출장 조사가 아니었느냐며 날을 세웠고 검찰이 가서 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경호처로 검찰을 불러서 그냥 해명한 거. 여당은 조국 대표나 권양숙 여사 등도 비공개 조사를 받았다며 정권이 바뀌었다고 태도를 바꾸는 건 적절치 않다고 꼬집었습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이제 대통령 영부인의 비공개 소환을 비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은 수사 중인 사안을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이원석 검찰총장이 원칙을 어긴 일이라며 사과한 것도 검찰 내부의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사상 초유의 영부인 검찰 조사를 특혜라고 지적하는 건 과도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오는 26일 김 여사 의혹을 다루는 대통령 탄핵 청원 2차 청문회가 예고돼 있는 만큼 여야의 팽팽한 기싸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밤사이 경기 북부에 1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는 등 수도권을 비롯한 중서부 지방에 또다시 극한 호우가 예고됐습니다. 3호 태풍 개미는 중국에 상륙한 뒤 내륙으로 진출할 것으로 예상돼 우리나라는 직접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낮아졌습니다. 보도에 정혜윤 기자입니다. 밤사이 또 중부지방에 호우가 예고됐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중부지방까지 확장한 가운데 북쪽의 찬공기 사이에서 또다시 북한과 수도권, 강원도에 걸쳐 비구름 통로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밤사이 북한 지방에 머물던 비구름 경계면이 경기 북부로 남하하면서 수도권에 정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상청은 경기 북부에 최고 150mm 이상의 폭우가 집중되겠고 서울 등 수도권에도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오겠다고 밝혔습니다. 시간당 강우량도 최고 70mm에 달해 또다시 극한 호우로 인해 일부 지역에 긴급 호우 재난 문자가 발송될 가능성이 큽니다. 경기 북부는 이미 600mm 이상의 기록적인 호우로 홍수와 산사태, 침수 등의 피해가 발생한 바 있어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남서풍에 동반된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되고 있어 화요일 오전까지 수도권과 강원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한편 필리핀 북동쪽 해상에서 북상 중인 3호 태풍 개미는
중형급의 태풍으로 세력이 더 강해졌습니다. 주 후반에는 초속 45m 이상, 시속 162km 이상의 폭풍을 동반한 매우 강한 태풍으로 발달하겠습니다. 하지만 태풍은 중국 남부 푸저우 부근에 상륙해 내륙으로 더 북진할 것으로 보여 일단 우리나라는 태풍의 직접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낮아졌습니다. 다만 이후 태풍의 강도와 이동 경로에 따라 한반도 주변 기압계도 달라질 것으로 보여 당분간은 지속적인 대비가 필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후보 사퇴 압박을 받아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재선 도전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자신은 앞으로 남은 대통령직 임기 수행에 집중하겠다면서 자신을 대신할 대선 후보로는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도원 기자입니다. 휴일 이른 오후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돌연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자신은 대선 후보에서 물러나 대통령으로서 남은 임기 수행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것이 국가와 당을 위해 최선인 것으로 믿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신의 결정에 대해선 이번 주 후반에 국민 앞에서 직접 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대선 토론에서 맥락에 안 맞는 말을 하거나 말을 더듬는 등의 모습을 보인 뒤 고령으로 인지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사퇴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with the COVID, with dealing with everything we have to do with, look, if we finally beat Medicare. 사퇴를 공개 촉구한 민주당 현역 의원만도 30여 명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을 비롯해 후원자들도 돌아섰습니다. 대선에서 트럼프를 이겨본 유일한 사람이 자신이라고 강조했지만 결국 사퇴 압박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대선 후보로는 해리스 부통령이 지명되는 걸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결단에 민주당 주요 인사들은 진정한 애국자, 헌신적인 대통령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반면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을 사기꾼이라 부르며 처음부터 출마 자격이 없었다고 비난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선 바이든보다 쉬운 상대라며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미국 대선이 불과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대안으로는 해리스 부통령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발빠르게 해리스를 중심으로 결집하고 있지만 잠룡들인 주지사들과 미셸 오바마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개 지목을 받은 만큼 바이든 대체 1순위로 해리스 부통령이 유력합니다. 정책을 승계할 수 있다는 점, 대선 캠프 자금 사용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점이 장점. 캠프 슬로건이 바뀔 만큼 일단 해리스를 중심으로 당이 결집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오바마 전 대통령은 후임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은 불리한 판세를 뒤집기 위해 경선이란 이벤트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럴 경우 출사표를 던질 유력 잠룡으로는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꾸준히 등판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미셸 오바마도 후보군. 무소속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해리스를 공격하며 공정한 경선 관리를 주문했습니다. There is no other candidate who can beat Donald Trump. Look at all the polls that have been done over the last year. I beat Donald Trump and nobody else can. Kamala Harris is a war hawk on Ukraine. She's a war hawk on China. 민주당의 오랜만에 기부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불리하던 분위기를 반전시키자는 열망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I'm personally a little bit relieved that he did end up stepping down because I was personally very worried by his debate performance a couple weeks ago. I still think that there's a good chance that the Democratic Party can still take the election this November. 바이든은 콕 찍었지만 바이든 몫인 대의원들까지 해리스를 지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시간도 없고 대안도 없다는 현실론 속에 해리스를 추대할지 미니 경선을 통해 새 후보를 선출할지 다음 달 전당대회가 주목됩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오는 9월부터 수련을 시작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의대 교수들이 교육 거부를 선언하면서 돌아올 기미가 없는 전공의들이 얼마나 지원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보도에 염혜원 기자입니다.
수련병원이 제출한 하반기 전공의 모집 규모는 7,707명입니다. 하지만 전공의들이 얼마나 지원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일반의 자격으로 취업하거나 입대를 선택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겁니다. 지방병원 전공의가 서울로 지원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의대 교수들이 교육 거부를 선언하며 채용 보이콧에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세대 의대 교수들은 새로 들어오는 전공의들을 제자와 동료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대신 사직한 전공의들을 위해서 자리를 비워두고 돌아오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가톨릭의대 영상의학실 교수들 역시 하반기에 들어오는 전공의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수들이 면접 등 채용 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거부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각 진료과에서 지원 자격이나 역량 미달 등을 이유로 전공의를 뽑지 않는다면 병원이 교수들에게 채용을 강제할 수 없을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의대 본과 4학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사국가 실기시험 접수도 시작됐습니다. 의사 면허를 따려면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는 실기와 내년 1월 필기시험에 모두 합격해야 합니다. 하지만 의대생들 역시 수업은 물론 국시 응시까지 거부하는 상황이어서 하행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현직 고등학교 교사가 4년 동안 자신이 만든 문제 수천 개를 학원에 팔아 2억여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돈을 받고 학원에 문제를 넘긴 현직 교사들에게 처음으로 청탁금지법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보도에 양동훈 기자입니다. 현직 고등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 2022년 5월 6월 수능 모의평가 검토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확인한 문제들을 활용해 유사한 문항 11개를 만들고 모의고사가 치러지기 전 학원 2곳에 판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4년여 동안 자신이 만든 문제 수천 개를 학원에 팔아 2억 5천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EBS 교재 출제위원으로도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포함해 현직 교사 14명이 문제를 만들어 학원에 판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수사 결과 이들은 한 문항당 10에서 30만 원씩 받거나 특정 학원에 독점적으로 문제를 제공하기로 하고 최대 3천만 원의 전속 계약을 맺기도 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교사들의 문항 판매 행위에 대해 처음으로 청탁금지법을 적용했습니다. 헌법 31조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까지 검토해 이들이 정당하지 않은 돈을 받았다고 본 겁니다. 한 문제를 틀리거나 또는 다른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걸 맞추거나에 따라서 본인이 가고 싶은 학교에 붙고 떨어지기가 판가름이 나기 때문에 유출이라고 하는 유자만 나오더라도 피해자가 분명히 발생을 하게 됩니다. 경찰은 또 19명에 대해 최근 3년 안에 수업용 문제집을 집필한 경우 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위원이 될 수 없는데 허위 자료를 내 출제위원에 선정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이렇게 현직 교사 24명을 검찰에 넘기고 함께 입건된 또 다른 40명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수영, 김준일 두 분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또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지난 주말 사이에 김건희 여사를 비공개로 대면 조사를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일단 현직 대통령 부인이 검찰 조사를 받은 거는 처음이라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좀 처음을 기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 부인으로서 검찰에 소환받은 것도 이제 처음이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2004년도에 이순자 씨가 이제 사실 그때 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으로 검찰에 출두한 사실이 있고, 그다음에 2009년엔 권양숙 여사가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 관련해서 김해 봉화마을과 가까운 그
부산지검에 이제 소환 조사 받은 바인데 그때는 이미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였고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가 처음이고 또 하나는 좀 당시와 다른 거는 두 사람은 참고인 신분이었는데 김건희 여사는 피의자 신분이라는 게 이제 두 가지가 좀 다른 측면이 있어요. 근데 지금 그렇군요. 야당에서 공격하는 지점들은 그러니까 왜 이제 이렇게 방문 조사했느냐라는 측면은 네. 약간 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게 이제 다른 그 사례들도 있고 그다음에 실제 이렇게 지금 말하자면은 검찰청에 갈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지 않았던 것은 마치 이제 이것을 이제 뭐 보안상의 이유를 용산이 되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때 이제 2019년이었죠. 조국 법무장관이 재직할 당시에 이른바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공개 소환 제도를 이른바 금지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충분히 이제 검찰청사에 갈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용산과 협의 과정에서 이제 경호의 문제를 들어서 제3지대로 갖는 건데 예. 그걸 가지고 마치 검찰청사의 포토라인에 서기 싫어서 마치 피한 것처럼 얘기하는 건 조금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다. 그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예. 네. 김준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조사 방식에는 예를 들면 이제 서면 조사가 있고, 그리고 지금처럼 한 이제 방문 조사가 있고, 그리고 비공개 소환 조사가 있고, 그리고 이제 공개 소환 조사, 소위 말해서 이제 포토라인에 서는 거잖아요. 근데 일단은 서면 조사 같은 경우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는 이 2021년에 한 번, 그리고 최근에 이번 달에 한 번, 두 번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세 번째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남은 거는 뭐 방문 조사, 비공개 소환 조사, 공개 소환 조사인데 이원석 검찰총장은 계속 뭐 법 앞에는 원칙을 지켜줘야 되고 예외도 특혜도 뭐 성격도 없다라는 거는 당연히 원래 공개 소환 조사가 그냥 원칙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상식인 거고. 그럼 저는 이제 검찰이나 뭐 이거를 옹호하시는 분들한테 묻고 싶은데 그럼 저도 그러면은 방문조사 좀 요청하면은 출장 서비스 옵니까 검찰에서? 네. 그러니까 제가 진짜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보안, 뭐 경호 문제 하는데 그럼 검찰에 가면은 뭐 기습 피습을 당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경호원들이 막으면 되는 거고 진짜 양보하더라도 그러면 검찰청사에 불러서 비공개 소환 조사를 하는 게 원칙이죠. 그 조국 법무부 장관 때도 포토라인에 세우는 무분별하게 포토라인에 세워서 아직 그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되는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 그래서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공개 소환 조사를 최소화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한 것이지 이렇게 방문 조사를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누가 방문 조사를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까? 사례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짧게 말씀드리면 이제 그 뭐 삼부 요인이라든가 이런 이제 좀 특수한 상황이 있을 때 방문 조사한 기록은 있어요. 그러니까 2012년에 박기태 국회의장이 이제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조사를 받을 때 의장 공간으로 방문해 가지고 조사받은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게 국회의장 신분이었기 때문에 검찰로 공개 소환하는 거는 이제 조금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서 의장 공간으로 방문해서 조사한 사례를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다른 이제 김옥숙 여사라든가 전직 대통령 부인들에 대해서도 소환장이 갔지만 그냥 서면으로 대체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물론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왜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왜 검찰청사로 오지 않았느냐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지만 굳이 뭐 방문 조사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사례가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조금 좀 과도한 공격이라고 지금 두 분께서 다 방문 조사라는 용어를 쓰고 계신데 이게 제3의 장소라고는 하지만은 그게 방문 조사다. 지금 그렇게 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3의 장소가 이제 경호처 창성동. 그게 이제 그 청와대 사랑채 바로 밑에 있는데 이제 경호처에서 쓰는 뭐 소위 말하는 안가라고 예전에는 불리기도 했던데 거기거든요. 그러니까 왜 거기를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사실은 뭐 여러 가지로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진행한 것을 두고 여야의 입장도 엇갈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제 사과를 했는데요. 발언들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국민들께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일선 검찰청에서 어떠한 보고도 받지 못하였습니다만 일선 검찰청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 것도 모두 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상을 파악하고 경위를 파악해 본 다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사라면 국민적 비난에 직면할 것입니다. 오죽하면 검찰이 소환 조사를 한 게 아니라 검찰이 소환 조사 당했다는 비아냥이 시중에 들리겠습니까? 국민적 관심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의혹을 명쾌하게 해소하려는
중앙지검 수사팀의 여지와 영부인의 결단으로 이번 조사가 성사된 것입니다. 일단은 이원석 총장 입장에서는 지금 소환 조사하지 않은 것을 두고 원칙이 안 맞는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원칙이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지난번 얘기할 때 법불악위, 그러니까 법은 지위가 높고 가림을 가리지 않는다가 이제 원칙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네. 법 앞에 평등의 원칙은 뭐 대통령 영부인이라도 일단 검찰청사라서 소환하는 게 원칙이었는데 그게 안 지켜진 거라고 하나를 지적하는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이제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지금 현재 검찰총장이 말하자면 그 직무 관련 그 직무에서 간섭하는 걸 수사지휘권이 배제돼 있게 박탈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추미애 장관 때 박탈해 놓은 상황이라 복권이 안 돼 가지고 그 부분은 이해하지만 최소한 명품백 사건 같은 경우에는 중앙지검이 하더라도 그 최고의 지휘자인 지휘관인 검찰총장에게 모처에서 소환 조사를 하겠습니다라고 사전 보고를 하고 수사를 진행했어야 되는데 수사 말미에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에 진행된다는 걸 이제 중앙지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 두 가지가 원칙이 훼손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휘관으로서 말하자면 아래 하부 기관을 통제하지 못했다는 것 하나, 그다음에 또 하나는 본인이 얘기했던 이른바 법 앞에 평등을 얘기해서 소환 조사는 검찰청사였는데 그게 제3의 장소였다는 것 하나, 이 두 가지가 원칙이 안 맞았다고 이원석 총장은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원석 총장한테 알리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수사지휘권이 없기 때문에 검찰총장한테 알릴 수가 없었다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앞서서 우리가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수사지휘권을 회복을 법무부에 요청했는데 그걸 거부당했다고 그런 소식이 들어왔네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난장판이 됐어요. 지금 방금 전에 뜬 또 뭐 기사를 보면은 지금 디올백 수사팀 검사가 지금 사표 내타라는 겁니다. 검찰총장이 지금 진상조사하라는 지시에 이제 반발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수사지휘권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추미애 장관, 법무부 장관이 그때 윤석열 검찰총장을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에서 이제 배제를 한 거거든요. 왜 배제를 했냐면은 검찰총장의 부인을 수사하니까 그러면 이해 충돌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다만 그거를 윤석열이라는 이렇게 사람으로 이제 박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을 명기할 수는 없으니까 검찰총장이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건 아주 상식적인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모든 검찰총장은 다 그러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에서 배제가 돼야 되는 건가요? 이거는 문해력 테스트도 아니고 이 정권은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당연히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검찰총장이 요청을 하면 회복을 시켜줘야죠. 이게 무슨 대단한 그거라고. 그리고 지금 기사 나오는 거 보면은 검찰총장은 어쨌든 소환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고 요청을 지시를 했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이창수 이제 서울중앙지검장은 그럴 수 없다. 제3의 장소를 고집하다가 결국은 이게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몰래 한 거잖아요. 결국은 몰래 한 모양새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검찰총장 패싱인데 제가 다른 건 모르겠고 윤석열 지금 대통령께서 본인이 검찰총장 때 본인이 검찰총장 패싱 당했다고 이를테면은 추미애 장관이 본인하고 인사 협의도 안 하고 패싱 당했다고 분노하고 정의와 공정과 정의의 화신처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본인이 사실상 지금 패싱한 거 아닌가? 물론 이게 대통령실에서는 검찰 내부의 일이다라고 거리를 두고 있지만은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미쳤습니까? 자기가 이거를 알아서 들이받게? 이거는 용산하고 교감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국민들을 바보로 하는 거예요. 이 점은 조금 이제 물론 이제 그렇게 지적할 수는 있는데 이건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검찰총장은 무조건 어쨌든 법 앞에 평등이니까 검찰청사대로 하는 게 맞다. 근데 정말 수사지휘관인 이제 중앙지검장의 입장에서는 시간을 자꾸 그러고 이제 9월 15일이면 이원석 총장도 퇴임하고 그다음에 바로 지금 그 야당의 지금 탄핵 청문회가 공세를 펼쳐나가고 있는 와중에 빨리 수사를 하지 않으면 어쨌든 그 검찰의 부담이 계속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절충 안으로 제3의 장소에서 빨리 조사를 해서 어쨌든 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게 우선이다. 그러니까 조사를 어디서 했느냐보다 조사 내용과 실제로 검찰이 밝힐 수 있는 실체적 진실에 접근했느냐. 우리가 이걸 봐야 되는데 왜 자꾸 장소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사전에 총장에게 보고 안 한 거는 질책받아야 마땅하지만 수사를 지휘하는 중앙지검장 입장에서는 어찌되었건 속도를 내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게 우선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검찰이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기소하느냐를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거지 장소 하나만 가지고 너무 공박하기에는 이 사안이 지금 시간이 너무 지체돼 있기 때문에 너무 뒤로 와 있기 때문에 조사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기 때문에 조사를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렇죠. 어디서 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 네, 다만 이제 그것을 총장에 보고하지 않은 거는 저도 중앙지검장의 실책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대통령실이나 김건희 여사 쪽하고 장소 문제로 조금 이견이 있었던
걸까요? 검찰 쪽하고. 그러니까 뭐 지금 나오는 보도를 보면 어쨌든 사전 조율을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얘기는 중앙지검의 설명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수사를 하다가 네. 그런 다음에 이왕 오셨으니까 그럼 명품백 수사도 조사도 같이 받으시죠라고 했다라는 게 처음에 서울중앙지검의 내용이었는데 예. 지금 언론 보도 나오는 거는 이미 명품백 관련해서도 이미 사전에 다 조율했다라는 거잖아요. 네.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그리고 이게 밤 11시 20분쯤에 지금 검찰총장한테 이제 보고가 됐다라는 예. 겁니다. 아침부터 해가지고 거의 시간 다 지나가지고 10시간 정도 지난 다음이죠. 자, 명품백 같은 경우에는 수사 지휘권이 있어요. 검찰총장이. 그런데 지금 서울중앙지검이 뭐라고 했냐면은 갑자기 우연치 않게 원래 예고에도 없이 있었던 명품백 조사가 잡혀가지고 급하게 하다 보니까 검찰총장한테 보고도 못했다라는 게 서울중앙지검인데 지금 언론 보도 보면 이미 준비 다 해놓고 상식적으로 그게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아무런 준비도 안 해갔는데 갑자기 자 예. 오셨으니까 그럼 조사 한번 하시죠. 준비를 안 해갔는데 어떻게 조사를 합니까? 준비를 예. 다 해갔으니까 조사를 한 예. 거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지금 변명들을 하면서 지금 이 상황을 지금 몰고 가고 있다라는 거고 어쨌든 이 정권에 여러 실책이 있지만은 마지막 남은 하나가 딱 무너진 것 같아요. 검찰총장으로서 본인이 가졌던 공정과 상식 이거는 다 무너졌다. 그러니까 본인이 패싱당하면서 그렇게 외쳤던 그 검찰의 일단 검찰로서의 어떤 선배로서의 어떤 자존심 이런 거는 이원석 총장을 이렇게 패싱하게 함으로써 제가 보기엔 다 끝났다고 알겠습니다. 봅니다. 예. 어쨌든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를 이제 다 종합하면 일단 조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먼저 조사가 이루어졌고 이후에 명품 가방 의혹 신문을 하면서 이제 그때 총장한테 이제 알린 것으로 네.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데요. 자, 그러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먼저 보면 이게 김 여사가 고발된 게 이제 4년 3개월 전이고 그렇죠. 네. 모르겠습니다. 충분히 조사가 가능했는지 어떤 부분이 집중적으로 들여다봤을까요? 오늘 그러니까 같은 이제 경우는? 이게 핵심은 내용이 이거거든요. 2010년하고 2011년 사이에 네. 도이치모터스의 2단계 시세 조정이 있었습니다. 이 작업 이른바 시세 이제 조작인 거죠. 네. 근데 여기에 이제 김 여사 명의의 증권 계좌가 3개가 동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동원된 계좌를 그러면 김 여사가 알았느냐? 그러니까 돈을 준 거는 이제 맞는데 이게 예. 본인의 계좌가 동원된 거니까 이른바 전주였다는 건 맞는데 우리가 예. 흔히 전주라고 그러죠. 돈을 댄 사람. 근데 이게 단순히 돈을 댔다는 것만 가지고는 범죄 혐의가 입증이 안 되고 사전에 알았는지 그래서 예. 이 조종 세력과 사전에 교감이 있었는지 그다음에 내 계좌가 여기에 이용된다는 것 알고도 빌려줬는지 예. 이렇다면 유죄가 되지만 유죄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단순히 이게 같다는 사실만으로는 유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1심에서도 다른 전주 한 사람이 무죄를 받아가지고 지금 2심에서는 들고 다른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른바 손모 씨라고 이제 나오는 사람인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부분은 아마 굉장히 집중적으로 이제 아마 검찰이 들여다봤을 것 같은데 근데 예. 김 여사 입장에서는 나는 몰랐다는 것을 입증해냈겠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부분은 이제 검찰이 사실 이게 2020년 4월에 열린민주당이 고발하면서 시작된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당시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이 사건을 또 들여다도 봤는데 지금 네. 국회의원이 됐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집중된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알았느냐, 방조했느냐 이 부분이 아마 쟁점이 될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서 다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처분이 되고 있느냐를 보면은 조금 좁혀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권오수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전주라고 알려진 손모 씨 그 사람이 어떻게 처분이 되느냐에 따라서도 상당히 좀 좌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것도 유례가 없는 일인데 네. 이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이렇게 여기 작년 2월에 이제 권오수 1심에서 유죄 나왔을 때 그때 판결문에 김건희라는 이름이 37번 나오고요. 그리고 김건희 계좌로 48번을 주가 조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판단을 해야죠. 그럼 검찰이. 네. 왜 1심이 끝났는데도 판단을 안 하고 왜 2심까지 기다리죠? 제가 이런 사례를 대한민국에서 본 적이 없어요. 기소를 하려면 같이 기소를 하고 예. 만약에 무혐의면 불기소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거를 2심을 끝까지 지켜보죠? 그러니까 예. 이거는 시간 끌기로밖에 보일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뭐 전주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판결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주가 만약에 무죄고 그냥 김건희 여사도 그때 전주 중에서 일부는 무죄가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같이 그때 기소를 해가지고 무죄를 나오게 하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불기소를 하든지. 그러니까 이거는 눈치보기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이 상황을 지금 질질질 끌고 있는 것도 검찰의 치욕인데 이거를 지금 가서 방문조사 친절하게 가서 방문조사하고 5시간 했거든요. 지금 조사를.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오후 1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 5시간 동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했다라는 거예요. 조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5시간 만에 끝낼 수 있을까요? 저도 뭐 여러 이제 국민의힘에서 저를 고발한 게 있어가지고 제가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최근에 받았습니다. 그냥 아주 단순한 사건인데도 한 10시간 걸립니다. 제가 3번 갔어요. 이거 5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아무것도 사실관계를 확인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면죄부족이다. 제가 보기엔 그렇게 보입니다. 어쨌든 9월 항소심 결과가 다른 주가 조작에 관여된 사람들 항소심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를 한번 보는 것도 중요하고 사실 그 전에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고요.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그러니까 저도 이제 짧게 말씀드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어떤 식으로든 뭐 그 기소 여부와 공소장 여부를 판단할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걸 봐야겠죠. 그래야지 이제 우리 김평론가께서는 이제 시간 총량을 얘기하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 검찰이 허술하게 수사를 했다 그러면 나중에 다 기록으로 남을 테고 검찰이 우리가 그러잖아요. 기자는 기사로 얘기하고 검사는 공소장으로 얘기한다 했으니까 그건 내용을 보면 될 일인데 너무 시간만 가지고 좀 예단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어쨌든 생각합니다. 김 여사 쪽에서 이달 초에 70쪽 분량의 이제 서면 조사 기초 자료가 답변을 갔으니까요. 냈다고 그랬으니까 거기에 기초해서 이번에 이제 대면 조사를 한 게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로 한번 가보죠.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제 바로 내일입니다.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 오늘 최종 투표율이 나왔는데 48.51%로 집계가 됐고요. 이게 지난 작년 전당대회보다 6.59%포인트가 하락했다고 그러네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건 영향을 좀 이번 전대가 너무 네거티브화돼 있고 그다음에 비전과 어떤 그 정책보다는 서로 간에 말하자면 내부 권력 다툼으로 비춰진 게 조금 저는 그 영향을 끼쳤다고 보니까 지난번 38 전대는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딱 10개월 만에 지러진 선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전당대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당원들이 민주당도 의석수가 많고 윤 대통령은 소수 야당을 정치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그러면 친윤 후보를 밀어줌으로써 좀 당정 일체를 해주자. 그래서 투표율이 조금 높았다고 봐요. 그래서 조직적으로. 그래서 55%까지 간 거고 그때 또 여론조사도 없었어요. 무조건 당원 100%였으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55까지 갔는데 이번은 그러니까 여론조사 20을 또 우리가 여기에 또 넣어야 돼서 총 합을 보는 거거든요. 보다 보니까 이제 48.51로 지난번보다 한 7% 가까이 낮아졌는데 두 가지가 저는 동인이 됐다고 봐요. 하나는 그 보수층들의 그 참여 열기가 좀 떨어졌던 점, 그다음에 과도한 네거티브가 조금 말하자면은 참여 열기에 대해서 조금 흥행에 조금 악영향을 끼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84만 명 가운데 거의 절반 가까이가 지금 투표에 참여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걸 과연 낮은 것으로 봐야 되느냐? 그 부분이 조금 이제 지난해가 또 유독 좀 높았다고 좀 보는 거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한동훈 후보가 투표율 65%를 해달라고 캠페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대치가 60은 넘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다 보니까 좀 낮아 보이는데 상대적으로 저는 이 정도는 낮았다고 좀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자, 당권 주자들은 막판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무엇보다도 한동훈 후보의 이른바 공소 취소 요청 발언이 막판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발언들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패스트트랙 논란 이후에 일부 당원들이 좀 고개를 갸웃하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그것이 대세를 바꿀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원들께서 한동훈 후보에 대한 그 막연한 환상, 기대 이런 것이 많이 깨지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마지막에 그 공소 취소 부탁을 제가 했다고 이 언론에다 말씀하신 것, 저는 굉장히 우리 당원들 마음을 좀 아프게 한 사건이었고요. 진지한 토론과 차별성이 많이 보여졌기 때문에 당원들이 진지한 선택을 하는데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 됐고요. 나경원 후보한테 한동훈 후보가 인간적인 사과가 필요한 대목이에요. 그게 나경원 후보 개인만의 일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 측은 1차 과반 득표에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그러고 있고 나머지 후보들은 판세 바뀌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마지막에 이 공소 취소 문제, 이게 좀 당심에 영향이 있을까요? 저는 약간은 영향을 줬을 거라고 봐요. 약간은 줬는데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어대한이라는 큰 이제 그 한동훈 대표 요 대세론에 대해서는 조금 꺾을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최승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투표율이 이게 낮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예전에 1차 전당대회 이준석 그때는 코로나 영향이 있었는데 그때는 36%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2차 뭐 이제 대선 윤석열 대선 후보 뽑을 때는 63이었지만 그건 아주 이례적인 거고. 그러니까 2차에도 45% 정도면은 이게 점점 그러니까 당원들의 참여 열기가 높아지는 거는 맞는데 지금 이번이 48이면은 예전하고 비교했을 때 낮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당대표를 뽑는 거에는 역대 두 번째로 지금 높다라고 보면은 지난번에보다 낮아진 이유가 그러면 원인을 이를테면은 뭐 이런 치열한 네거티브 뭐 소위 말하는 막장 드라마 같은 이런 전당대회 때문에 투표율이 낮아진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관심 있는 사람들은 흥미롭게 봅니다. 재밌게 보지 않아요. 저도 재밌게 봤어요. 그러면은 선택을 하면 되는 거죠. 누가 더 배제해야 될 후보인가 이렇게 선택을 했을 거고 이번에는 제가 보기에는 조직적인 당원들이 좀 그러니까 당원의 조직된 표가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국민의힘의 얘기를 들어봐도 지난번에는 어쨌든 완벽하게 김기현 후보를 밀어야 된다라는 전체적인 그 영남권의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공천을 받아야 되니까 당원들을 열심히 모았습니다. 끌어모았다라고 해도 되는데 이번에는 약간 어대한 분위기가 있는데 내가 괜히 당원들 끌어모아서 원희룡 쪽에 섰다가 망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상 몇몇을 빼놓고는 거의 중립기여를 놓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건 어느 정도 맞는 얘기라서 그래서 좀 투표율이 떨어진 거니까 이게 그렇다고 본다라면은 정말로 어대한이 깨질 것인가 대세론이 깨질 것인가는 조금 저는 회의적인데 막판에 그게 영향이 약간은 있었다라는 얘기가 좀 들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한동훈 후보 측의 기대와는 달리 이게 결선 투표까지 간다. 그러면은 그날 바로 하는 게 아니라 내일이 전당대회지만 5일 있다가 하는 거잖아요. 28일에 결선 하는 투표는 거죠. 28일에 하는 거잖아요. 그 변수도 좀 있지 않을까요? 상당히 변수죠. 저는 그래서 저도 이제 사실은 한동훈 후보가 어대한이었고 뭐 거의 추세였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막판에 공소 취소 이 논란이 왜 컸냐면은 사실은 그 나경원 후보의 지지와 원희룡 후보의 지지가 약간 이질적이었는데 이게 동질화될 수 있는 모티브를 제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결선 투표가 하더라도 나경원을 지지했던 표와 원희룡을 지지했던 표가 과연 화학적 결합이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화학적 결합이 될 수 있는 말하자면 동인을 제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변수가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저는 이제 누가 2등을 하느냐에 따라서 닷새 간에 또 다른 캠페인의 기간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러면 여권 주류들이 개입 안 할까요? 정말 시장 논리에 맡겨서 이제 2차 결선 투표 간다고 할까요? 아마 굉장한 또 하나의 합종 연행을 모색하고 그다음에 뭔가 여권 주류가 개입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이 과정 자체가 닷새는 정말 긴 거죠. 제가 보기에 이런 정말 결선 투표를 앞두고 닷새 간의 캠페인에 저는 대단히 물밑으로 굉장한 합종연행이 있을 것 같아서 그거는 제가 변수로 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긴 시간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로 넘어가 볼 텐데요.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1, 2, 3, 4차 지역순회 경선에서 누적 득표율이 무려 91.7%를 기록하면서 독주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뭐 연임이 확정됐다. 그래서 확대명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더군요. 뭐 나오기 전부터 확정됐죠. 뭐 새삼스럽게 그걸 확인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앞에 구자가 이재명 후보 이제 득표율에서 앞에 구자가 찍히기 시작하면은 이제 더불어 공산당이라는 얘기가 보수 언론이나 이쪽에 국민의힘에서 나올 것이다 그런데 정확하게 지금 구자가 나오면서 이제 공산당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부담은 맞는데 사실은 민주당에서는 크게 신경 쓰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래 하나 저래 하나 뭐 8로 끝나나 7로 끝나나 앞자리가 이게 무슨 큰 의미가 있나 뭐 약간 어차피 비판은 다 받을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어쨌든 지금 이번에 전당대회 룰이
당원이 56, 권리당원이 56, 그리고 대의원이 14, 그리고 이제 여론조사가 30이거든요. 여론조사 30까지 들어가면은 이거보다는 훨씬 낮아질 겁니다. 저는 80% 초중반, 중반 정도로 이제 예상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뭐 김두관 후보 한 15%, 그리고 뭐 김지수 후보 뭐 3에서 5% 뭐 요 정도 이제 받고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은 해요. 근데 지금 어쨌든 순회를 하면서 받는 그렇게 굿자가 계속 나오면은 그러니까 공산당 얘기는 끊이지 않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최 평론가님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 뭐 비슷한 맥락인데 다만 이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김두관 후보가 나왔을까? 저는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캠페인하면서도 지금 다른 얘기는 잘 그 과도한 공격은 안 해요. 물론 사법 리스크 잠깐 얘기하지만 집요하게 공격 안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건 오히려 종부세 같이 말하자면 민주당의 정통성, 이른바 적통성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정통과 적통을 내가 갖고 있다. 사실은 김두관 그 이재명 후보는 사실은 어찌 보면은 약간 이종교배된 이제 정치인이지 그 민주당의 적통성 내가 갖고 있다. 이게 뭐 중요한 게 뭐냐면 만일 10월달에 지금 이재명 후보가 사법 리스크가 지금 1심 판결이 공직선거법하고 그다음에 유진교사 두 개 다 10월에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론 이제 거기서 그 유죄가 바로 유죄를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굉장히 타격이 될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당 내부로부터 포스트 이재명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조심스럽게. 그때 김두관 후보는 그걸 지금 노리고 제가 보기에 이게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 이제 김부겸 후보 같은 경우도 지금 아마 숨죽여 보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하자면 김두관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과도한 네거티브 캠페인보다는 내가 적통성과 정통성을 갖고 있다는 그걸 집요하게 아마 공격할까 내세울 겁니다. 집단 쓰레기라는 표현이 등장했어요. 했다가 이제 바로 취소했다, 거둬들였다. 그러니까 예. 제가 뭐 이런 거죠. 그렇게 하면 슬쩍 치고 빠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사실 거기에 대해서 강성 지지층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다가 또 슬쩍 예. 빠져주는 이걸 통해서 이제 본인도 선거운동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아마 그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의 균열이 왔을 때 그 다음을 노리는 게 김두관 후보의 전략인 것 같아요. 치고 빠졌다는 건 의도적으로 한번 쳤다라는. 그걸 모르고 했겠습니까, 정치인이? 예. 근데 이제 지금 대표 경선은 그렇고 최고위원 경선이 참 흥미진진한데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 사람이 다른 누구도 아니고 정봉주 전 의원이란 말이죠. 원외 8명 중에 1명인 원외가 지금 1등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이준석 대표가 이제 대표 시절에 그때 최고위원들, 국민의힘 최고위원들이 그때 배현진, 그리고 조수진, 그리고 정미경, 김재원 뭐 이랬거든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방송 패널로 많이 나왔거나 배현진 의원처럼 원래 그냥 얼굴이 방송인이거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최고위원 선거는 인지도 싸움이에요. 인지도 싸움이고 이게 복수로 찍잖아요. 그러면은 한 표는 내가 진짜 밀어야 되겠다라는 사람, 한 표는 마음에 들거나 알려진 사람을 이제 찍는 지금 민주당도 복수 표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1위가 정봉주, 2위가 김병주, 3위가 전현희, 4위가 김민석이거든요. 그러면은 정봉주는 뭐 유튜브나 당내에서의 어떤 활동이나 이게 탈추종을 인지도에서 불허할 정도로 이제 유명한 분이잖아요. 김병주 의원은 최근에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이 발언으로 굉장히 큰 점수를 따셨고 전현희 의원은 국민권익위부터 약간 서사가 있잖아요. 계속 탄압받은 서사. 김민석 의원은 원래 유명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강선우 의원이나 한준호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하위권이거든요. 민영배 의원도 마찬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을 때 뒤에 서 있었던 게 강선우, 한준호, 김민석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시그널이 같지만은 오히려 그분들이 하위에 있다라는 거는 이게 반드시 친명을 뽑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하고 제일 잘 싸울 것 같은 사람을 지금 뽑는 순서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지도에다가. 그러니까 정봉주 의원이 화력이 있다라고 당원들은 판단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건 하나 있죠. 이렇게 5명이 다 뽑혀버리면은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은 다양성의 지도부가 아니고 이재명 후보의 대선 기획단이죠. 그러니까 지금 차량에 탑승해서 이재명 유튜브에 한번 나오게 해달라고 계속 얘기하고 또 이재명 대표 선별적으로 이렇게 좀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장면을 보려고 지금 제가 그러는데요. 당내에서 지금 초반이긴 하지만은 최고위원 분위기가 예상과 다르게 전개가 되니까 당황해야 하는 그런 분위기도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김민석 두 사람의 목소리가 오늘 화제가 됐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이 아까 김민석 왜 이렇게 표가 안 나와 그래가지고 그게 찍혀버렸어. 그게 찍혔어요. 제 입장에서는 대선거도 하시더라고 실제로 본인 선거를 못 해가지고 또 결과가 잘못되면
그래서 부담이 크죠. 지금 제주보다 더 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난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예. 김민석은 왜 이렇게 표가 안 나와? 이 한마디 했다는 거 가지고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됐는데 네. 어쨌든 차에 같이 탄 거 자체가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 뭐 이재명 대표 측 얘기를 들어보면은 네. 저 이재명 TV에 나오는 게 다 나오게 하려고 한대요. 아. 뭐 그런 얘기는 있습니다. 제가 그거는 제가 다 확인하지 않고 아직 다 나온 건 아닌데 불공정 논란이 있으니까 다 나오는데 그러게요. 이거는 약간 문제가 있는 게 경선이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러면 언제 나오느냐, 뭐 뒤에 나오느냐, 앞에 나오느냐에 따라서 유불리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네. 시작하기 전에 뭐 한 번씩 다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네. 김민석 의원이 지금 예상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가장 중량감 있는 인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선 의원이죠. 예, 사선 의원이고 그러는 네. 그러니까 예상보다 표가 안 나오는 건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전투력을 보는 것 같아요, 진짜로. 예, 김병주 의원도 국방위에서 지금 최근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보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당원들이 반드시 친명이라고 네. 이거를 찍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고 제가 존경하는 최성평론가께서 이게 대선기획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누가 들어가든 대선기획단이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별로 큰 의미 없는 지적이다. 저는 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도 짧게 말씀드리면 네네. 여기 이제 의문의 일패를 당한 분이 네. 저는 김민석이 아니라 민영배라고 봐요. 어. 사실은 민영배 의원 같은 경우가 굉장히 그 수원지법 출두할 때 옆에도 쓰고 네. 정말 이재명 대표의 호위무사처럼 했고 그러니까요. 광주에서는 또 굉장히 높은 득표를 기록했는데 지금 거의 하위권이에요. 그 예. 얘기 뭐냐면 강선 의원도 마찬가지고. 강선 의원도 마찬가지고 예. 저는 정봉주 의원의 약진을 조금 다르게 보는 게 이재명 대표가 되면 아마 중도 확장을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정봉주 의원은 원외지만 최고위원 수석 최고위원이 되고 나면은 아마 탄핵을 본인 입으로 계속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약간 그 투트랙으로 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모두 까기형 정치인이기 때문에 네. 저는 굉장히 좀 정봉주 의원이 후보가 수석 최고위원이 된다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의 통제 밖으로 나갈 수도 있어서 그걸 한번 좀 지켜봐야 그러니까 되는 거라고 이게 봐요. 1등이 누구냐도 상당히 중요한 그러니까 거야. 저 근데 지금 수석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근데 지금 거잖아요. 추세로 보면은 정봉주 후보가 되는 게 거의 뭐 확실한 듯한 느낌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민주당 전당대회는 아직도 이제 한 달을 조금 안 남아가지고 예, 아직도 이제 다음 달 이야기라. 근데 어쨌든 내일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어떻게 되는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영, 김준일 두 분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한 해 중에 가장 덥다는 대서였는데요. 비가 오락가락했던 중부와는 달리 남부는 또 많이 더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장맛비가 물러간 충청 이남과 강원 지역 등에는 35도를 웃도는 찜통 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보도에 김근우 기자입니다. 먹구름이 거친 하늘 아래로 따가운 햇볕이 사정없이 내리쬐니다. 손에는 양산을 들고 쉴 새 없이 부채질도 해보지만 온몸에 땀이 줄줄 흐릅니다. 장맛비가 그치기를 기다렸다는 듯 폭염경보가 내린 경북 경주의 낮 최고 기온은 37도를 넘었습니다. 예보대로 날씨가 너무 더워서 지금 조금만 걸어도 땀이 너무 나네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가족끼리 이렇게 같이 나와서 좋은 시간 보내서 너무 즐겁고 좋습니다. 도심 한편에 생긴 공공수영장은 금세 아이들 차지가 됐습니다. 미끄럼틀을 타고 시원한 물에 몸을 담그며 신나게 더위를 잊어봅니다. 집에서 에어컨을 틀고 있다가도 잠시만 꺼도 날씨가 너무 더워서 여기가 가시지 않아가지고 힘들었는데 아이들도 저도 피서를 잘 하고 가는 것 같은데요. 오늘 저녁에는 에어컨을 틀지 않아도 시원하게 잘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30도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초열대야가 나타난 강원 동해안에서는 일찌감치 해수욕장에 발걸음이 몰렸습니다. 시원한 바닷물에 뛰어들어 더위를 잊어보고 제트보트를 타고 바람도 가르며 땀도 날립니다. 밖에 있으면 후덥지근한데 그 바닷물 들어가니까 과하게 시원해서 좋습니다. 놀기 좋은 것 같아요. 장마가 주춤한 사이 찾아온 무더위에 남부 곳곳의 기온이 34도 안팎까지 올랐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이런 더위가 이어질 거로 보인다며 온열질환 예방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어젯밤 강릉에서는 최저기온이 30도를 넘는 초열대야 현상이 지난해보다 열이틀 빨리 관측됐습니다. 열대야도 지난해보다 엿새 빨랐는데 기온이 더 높은 초열대야마저 당겨지면서 잠 못 드는 여름밤이 길어질 전망입니다.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밤사이 강릉에서는 최저기온이 30.3도를 기록하면서 올해 첫 초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지난해보다 12일이나 빨리 초열대야가 찾아온 겁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창문 다 열어놓고 있는데도 너무 더워서 잠을 잘 수가 없어서 뭐 끈적거려가지고. 낮 동안 달궈진 열기가 식지 않아 서울과 제주 등 전국 25곳에서 열대야가 발생했습니다.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최저기온이 30도를 넘으면 초열대야, 25도 이상이면 열대야인데 기상청은 초열대야를 공식적인 용어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초열대야라는 용어를 일본에서는 쓰는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드물게 나타나는 현상이라 공식적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강릉에서만 나타났지만 기후변화로 기온이 점점 높아지면서 8월에는 전국적으로도 어색하지 않은 현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태백산맥의 영향으로 열대야는 강릉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초열대야는 관측이 시작된 지난 1911년 이후 총 12차례 관측됐습니다. 1942년 7월에 31.1도로 처음 나타난 뒤 2008년에 한 번 발생하더니 2010년 이후에는 무려 10번이나 기록됐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지난 2022년과 지난해에 이어 3년 연속으로 관측됐습니다. 서울에서는 지난 2018년 여름 초열대야가 처음 관측됐는데 본격적인 무더위로 폭염이 이어질 경우 다시 초열대야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릉에서 지난달 11일 올해 첫 열대야가 지난해보다 엿새 빨리 나타난 데 이어 지난달 21일 발생한 서울의 첫 열대야도 역대 가장 빨랐습니다. 3년 연속 6월 열대야가 일상이 된 가운데 초열대야 현상마저 점점 빨라지면서 잠 못 드는 여름밤이 점점 더 길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네, 오늘 밤에는 중부지방에 또 많은 비가 예고됐습니다. 경기 북부에는 150mm 이상, 또 수도권을 비롯한 강원 지방에도 극한 호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호우주의보도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데요. 기상센터 연결해서 앞으로의 비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자, 고은재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지금 호우특보가 내려진 지역이 늘었다고요? 네, 조금 전 10시를 기해서 영서 북부에만 내려져 있던 호우특보는 경기 북부로도 확대했습니다. 현재 이 지역에는 시간당 10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서울에서는 아직 비가 소강 상태지만 문제는 자정 이후 취약 시간대입니다. 앞으로 밤사이 점차 정체전선이 활성화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또다시 극한 호우가 예보됐는데요. 경기 북부에는 시간당 최고 70mm, 서울과 강원에도 시간당 30에서 50mm의 물폭탄이 예보됐습니다. 하천 범람은 물론 저지대 침수가 우려되는 강한 비인데요. 내리는 양도 많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경기 북부에는 최고 150mm, 서울 등 그 밖의 중북부에도 최고 120mm의 폭우가 예보됐는데요. 이에 산림청은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산사태 위기경보 수준을 경계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폭우에 산사태나 시설물 붕괴 위험성이 있는 만큼 재난정보에 귀 기울여 주셔야겠고요. 강풍특보 속에 중부 서해안에는 바람도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강한 비바람에 추가 피해 없도록 시설물 관리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진 뒤 낮 동안은 잠시 잦아들겠습니다. 다만 내일 오후부터 다시 빗줄기가 굵어지겠고요. 수도권에 최고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전국적으로 찜통 더위가 기승인 가운데 특히 더위가 심한 남부에서는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장맛비로 수박과 일부 채소의 주요 산지가 침수 피해를 입으면서 가격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특히 수박의 경우 당도까지 떨어지면서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박을 고르는 소비자들, 잘 익었는지 두드려보고 상태를 살피지만 최근 오르고 있는 수박 가격에 선뜻 손이 가지 않습니다. 다른 것도 다 비싸니까 사과나 뭐 이런 게 다 올랐잖아요. 그러니까는 같이 부담이 되죠. 전체적으로.
집중호우가 내리기 시작한 시점부터 수박 가격이 오르면서 2만 원 초반이었던 수박 한 통은 불과 2주 만에 1,400원이 넘게 올랐습니다. 이번 폭우에 전국 수박 하우스 물량의 70% 정도를 차지하는 충남 논산, 부여 쪽의 피해가 컸기 때문입니다. 가격도 가격이지만 빗물이 수박의 당도를 떨어뜨리면서 최근 마트의 당도 검사 통과율이 40에서 70%까지 떨어졌습니다. 당도가 좀 덜해가지고 그래서 2만 원 정도 되면 더 부담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수박의 당도가 떨어지면 결국 품질 좋은 제품 위주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보다 피해 면적이 적고 다른 지역 수박 출하가 시작되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논산 그리고 부여를 제외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작황이 양호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가락시장 반입량은 좀 그 전년보다는 좀 많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좀 소비자 가격은 현재 좀 안정세라는 부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채소류 가격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폭우 피해로 한 주 사이 적상추 56.3%, 깻잎 17.3%가 올랐습니다. 농식품부는 상추와 깻잎 역시 재파종이 수확되는 8월 중순에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예측했지만 이상기후로 언제 쏟아질지 모르는 집중호우가 여름철 과일, 채소류 가격의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은행권 대출이 막히면서 이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자영업자 연체율이 급증해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개인사업자 대출 세부 업권별 연체율을 보면 올해 1분기 말 이금융권 개인사업자 연체율은 4.18%로 집계됐습니다. 직전 분기 3.16%와 비교하면 석 달 사이에 1.02%포인트나 뛰면서 2015년 2분기 4.25% 이후 8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도 1분기에 0.54%로 나타나 2015년 1분기 이후 9년 만에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여름 휴가철인 요즘 7월 말 8월 초에 여름철 휴가객이 가장 몰릴 거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를 특별 교통대책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인천국제공항,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는 7월 말을 맞아 이용객들로 북적입니다. 실제로 한국교통연구원이 여름철 휴가 실태를 조사했더니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가 휴가를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휴가 출발 예정 일자를 물어봤더니 7월 27일부터 8월 2일까지 이른바 7말 8초를 꼽은 응답자가 19.2%로 가장 많았습니다. 휴가지로는 국내를 꼽은 비율이 해외보다 3배 이상 높았는데 지난해와 비교하면 국내 여행 비율은 낮아진 반면 해외 여행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또 국내 여행 예정지 가운데엔 동해안에 가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 남해안, 서해안권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18일간을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휴가철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은 하루 평균 596만 명이 이동하고 교통수단은 80% 이상이 승용차를 이용할 거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국토부는 AI, 빅데이터와 같은 첨단 기술을 활용해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고속도로 구간을 전광판에 표출하는 방식으로 안전운전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혼잡한 도로와 시간대를 피하기 위해 출발 전에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해 주시고 이동 중에도 도로 전광판 등을 통해 제공되는 실시간 교통 상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구간에는 갓길 차로를 운영하고 대중교통 운행 횟수도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값은 상승했지만 지방은 하락세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를 보면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값은 0.55% 오르며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전국 기준 아파트값이 0.65% 하락하고 지방이 0.98% 떨어지는 동안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며 지역 간 탈동조화 현상이 심화하는 모양새입니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 갈림길에 놓였습니다. 검찰은 카카오의 시세 조종 과정에서 김 위원장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다고 보고 있는데 카카오와 김 위원장 측은 불법적인 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신규혜 기자입니다.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카카오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은 시세 조종을 알았느냐는 취지의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법원에 입장했습니다. SM 시세 조종 혐의 인정하죠? 주식 보고는 어떻게 보고 받으셨어요? 수자심리 카톡방에서 보고 받으셨다는데 인정하십니까? 김 위원장은 SM엔터테인먼트를 둘러싸고 경영권 지분 경쟁을 벌이던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막기 위해 SM엔터의 주가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습니다. 하이브가 12만 원의 주식을 공개 매수하겠다고 한 뒤 공매 마감 당일에 주가가 12만 7천 원까지 오르며 하이브의 계획은 실패했는데 검찰은 카카오가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 파트너스와 함께 2,400억 원을 동원해 550여 차례에 걸쳐 주식을 고가에 사들인 것으로 보고 수사해왔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김 위원장은 앞선 검찰 조사에서 주식 매수 안건을 승인했지만 매수 방식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영장 청구 후에도 어떤 불법 행위도 지시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업 협력을 위한 정상적인 장내 매수였다는 겁니다. 검찰은 시세 조종 공모와 관련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입장인데 영장 심사 과정에서도 200장에 달하는 PPT를 준비해 김 위원장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검찰이 김 위원장과 공모관계로 의심하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와 지모 원아시아 파트너스 대표가 보석으로 석방된 가운데 김 위원장이 이들과 접촉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 등을 강조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연세대 의대 교수비대위가 하반기에 새로 채용되는 전공의를 제자와 동료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비대위는 정부의 포갑과 협박으로 사직 처리된 전공의들 자리를 현재 세브란스와 전혀 상관없는 이들로 채용한다면 그건 정부가 병원의 근로자를 고용한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수들은 사직 처리된 전공의들의 자리를 비워두고 그들이 당당하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게 지원하고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다른 진료과 전문의의 응급실 돌려막기는 의료 시스템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오늘 성명을 통해 일부 병원의 응급실 파행은 시작일 뿐 추가 응급실 파행 운영과 의료계 시스템 붕괴는 예정된 수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응급실 90% 이상이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 응급의료기관 400여 곳 가운데 70%는 원래 전공의가 없었던 곳이고 수련병원 대부분은 파행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름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전국 삼성전자 노조가 오늘 걸기대회를 열었습니다. 사측과의 협상 재개를 하루 앞두고 협상력을 끌어올리려는 의도로 보이는데요. 삼성전자 노사는 내일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임금 교섭에 나섭니다. 보도에 최하영 기자입니다. 끝까지 같이 가자! 끝까지 같이 가자! 끝까지 같이 가자! 투쟁!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선 전국 삼성전자 노조가 걸기대회를 열었습니다. 기흥과 천안, 구미, 광주 등 전국 사업장에서 조합원 1,2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오늘의 리더십 부재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영진으로 인해 삼성전자는 멈춰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변화를 만드는 것은 경영진이 아닌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번 집회는 사측과의 교섭을 앞두고 협상력을 끌어올리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내일 다시 임금 교섭에 나섭니다.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지 16일 만입니다. 이 자리에서 노조는 노조 창립 휴가 1일을 포함해 임금 5.6% 인상 등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반면 사측은 임금 인상 5.1%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외부에서 삼성을 감시하는 독립기구인 삼성준법감시위원회는 노사 문제는 삼성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현재 큰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보여지지만 그 안에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준법감시위원회에서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볼 예정에 있습니다.
노사 모두 파업 장기화에 대한 부담이 큰 만큼 내일 만남은 향후 파업 사태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파업 이후 처음으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는 가운데 협상 타결의 실마리를 찾을지 아니면 파업이 장기화할지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삼성이 한국경제인협회 회비 납부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현대차그룹이 주요 4대 그룹 가운데 가장 먼저 회비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삼성준법감시위원회는 한경협이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인적 쇄신이 됐는지에 대해 위원들의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회비 납부 논의에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현대차그룹은 이달 초 회비를 냈고 금액은 한경협이 요청한 35억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K그룹도 회비 납부를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고 계열사별로 이사회 보고를 마친 뒤 이르면 이달 안에 회비 납부를 마칠 계획입니다. LG그룹도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민주당 대선 후보에서 물러나게 한 건 지난달 27일 열린 TV토론 참패가 결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이후 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사퇴 압박에도 완주 의사를 굽히지 않았는데 오랜 우군이었던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과 또 오바마 전 대통령마저 등을 돌리면서 결국 용퇴를 결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에겐 악몽 같은 TV 토론이었습니다. With the COVID, with dealing with everything we have to do with, look, if we finally beat Medicare. 토론 중에 말을 더듬고 허공을 바라보는 모습을 자주 보이면서 고령의 인지력 논란까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거센 사퇴 요구에 직면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 교체론에 즉각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와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여론조사가 잇따랐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후보 사퇴를 공개적으로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에도 후보 교체 요구는 사실상 해당 행위라며 정면 돌파를 시도했지만 선거 참패에 대한 우려는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의 인터뷰는 사퇴론에 불을 붙였고 It's up to the president to decide if he is going to run. We're all encouraging him to make that decision because time is running short. 선거 자금 모금에 앞장서온 영화배우 조지 클루니도 공개적으로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강한 지도자의 면모를 부각해 논란의 종지부를 찍겠다고 절치부심한 나토 정상회의. 하지만 이번에도 치명적인 실수가 후보 교체 여론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And now I want to hand it over to the president of Ukraine, who has as much courage as he has determination. Ladies and gentlemen, President Putin.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사건 이후 공화당 지지자들은 트럼프로 대통합을 과시하며 트럼프 대세론을 붙여갔습니다. 설상가상 총알을 맞고도 주먹을 흔든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한 모습은 바이든 대통령의 노쇠한 모습과 더욱 대비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을 물러나게 만든 결정타는 오랜 우군 오바마 전 대통령과 펠로시 전 하원 의장의 변심이었습니다. 이후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등 거물들의 사퇴 압박이 이어졌고 여기에 코로나 확진은 치명타가 됐습니다. 토론 참사의 충격과 대선 참패 우려 속에 혼돈의 25일을 보낸 바이든 대통령은 결국 대선을 107일 앞두고 민주당 후보직을 전격 사퇴했습니다. 후보 사퇴 결정은 발표 하루 전 가족과 최측근들만 공유한 상태에서 비밀리에 속전속결로 이루어졌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대선 후보직 사퇴에 따라 민주당 전국위원회 산하 규칙위원회가 오는 24일 회의를 열고 새 후보 지명 절차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제이미 해리슨 민주당 전국위원회 의장은 회의 소집 일정을 알리면서 투명하고 질서정연하게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새 후보를 선출하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소개하면서 애초 예정대로 화상투표를 통해 조기에 확정될 수 있지만 1968년 이후로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오픈 컨벤션, 개방형 전당대회가 열릴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선 후보직에서 물러나자 민주당엔 기부금이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기부 플랫폼 액트블루는 미국 동부 시간으로 21일 오후 9시까지 4,670만 달러, 우리 돈으로 648억 원이 모였다고 소셜미디어에서 밝혔습니다. 이어 올 들어 가장 많은 기부금이 들어온 날이라며 소액 기부자들이 이번 선거에 참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에서 물러났지만 문제는 100일가량 남은 대선에서 해리스 부통령의 승산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보다 해리스가 만만한 상대라면서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도 후보를 다시 뽑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첫 TV 토론 이후 바이든 사퇴론이 제기되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일찌감치 해리스가 대체 후보가 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And that means we have Kamala. I think she's going to be better. She's so bad. She's so pathetic. 공화당 전당대회가 한창일 때도 후보 교체에 대비하며 이미 해리스를 겨냥한 TV 광고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특히 경박해 보이는 해리스의 웃는 모습에 초점을 맞추며 대통령에 어울리는 품격이 없다는 점을 집중 공격하고 있습니다. 해리스는 민주당을 단결시켜 트럼프를 물리치기 위한 모든 것을 하겠다고 전의를 다졌습니다. 또 클린턴 전 대통령 부부와 여러 민주당 의원들도 바이든 지지 선언에 동참하며 해리스에 힘을 실었습니다. 후보를 다시 뽑을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과 대선 후원금을 그대로 물려받기 위한 현실적 대안은 해리스뿐이라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Vice President Harris is at the top of my list because I trust her integrity, her experience, her record of accomplishment. 하지만 민주당 내에선 해리스 부통령으론 트럼프를 이길 수 없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부통령으로 존재감이 부족했던 해리스에게 경쟁력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의구심을 나타낸 의원들만 여럿입니다. 특히 바이든 사퇴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은 바이든 사퇴를 반기면서도 해리스에 대한 지지 입장은 내지 않았습니다. 각종 여론조사도 해리스가 트럼프를 넘긴 버거울 거란 결과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바이든의 지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해리스가 후보직을 승계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경선을 치러 후보를 다시 뽑아야 할지 논쟁이 불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포기한 배경을 놓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이런 가운데 오바마 전 대통령의 사퇴 권고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두 사람 사이의 오랜 애증 관계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바마 정부 당시 바이든은 부통령으로서 8년 동안 함께 호흡을 맞췄습니다. 또 19살이라는 나이 차에도 진한 우정을 보여주면서 이 브로맨스라는 수식어가 붙었는데요. 하지만 두 사람 관계가 늘 좋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바이든 정치 인생의 중요한 고비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도움을 주지 않았는데요. 두 사람 관계가 처음 흔들린 건 지난 2016년 민주당 경선 때입니다. 바이든 당시 부통령은 대선 출마를 준비했지만 오바마 당시 대통령은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이 승산이 있다고 보고 힐러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당시 오바마를 향한 섭섭함을 주변에 드러냈다고 하죠. 2020년 대선 경선에 출마했을 때도 오바마 전 대통령이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후에는 오바마가 바이든 지지 의사를 명확히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후보 사퇴론이 불거졌을 때도 바이든 지지 의사 없이 침묵해온 오바마 전 대통령이 배후로 지목돼 왔습니다. 그러다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에 확진돼 치료를 받는 도중 두 사람 관계는 다시 한번 위기를 맞았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바이든의 후보 사퇴를 간접적으로 요구했다는 워싱턴 포스트 보도가 나온 건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 여론의 배후에 오바마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부통령 때 한 번, 그리고 현직 대통령 때 다시 한 번 대선의 꿈을 접게 된 바이든 대통령. 두 사람의 짧지 않은 브로맨스가 마침표를 찍을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쓰레기를 담아 보내는 풍선에 대응해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매일 전면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에는 잇따른 북한 외교관의 탈북 소식이나 작업 중 사망한 북한 장병들에 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우리 군은 새벽부터 밤까지 국경 지역에 설치된 고정식 확성기를 모두 가동하고 있습니다.
북한 측의 유동인구가 없을 때만 제외하고 국방부가 제작하는 라디오인 자유의 소리를 재송출하는 방식으로 계속 켜놓는 것입니다. 우리 체제를 선전하는 내용을 비롯해 최근 이때는 북한 외교관의 탈북 소식을 전하고 특히 북한 장병들의 사망사고 소식 등도 담겼습니다. 비무장지대에서 지뢰매설 작업을 하다 발생한 폭발사고로 북한 장병이 숨지는 일이 수차례 우리 군의 감시 장비에 포착되는데 이를 알리는 겁니다. 자유의 소리 방송은 다양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고 북한 주민이나 북한 군에게 도움이 될 내용도 있고 또 우리 체제를 선전하는 내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군은 확성기 방송을 통해 내부 동요나 탈북, 접경 지역 북한군의 기강이 흔들리는 등 다양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즉시는 아니더라도 방송을 지속해서 듣다 보면 내부 정보 통제가 심한 북한 주민과 군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북한이 쓰레기 풍선이나 또 다른 도발을 해올 경우 고정식뿐 아니라 이동식 확성기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최전방 지역에 24곳의 고정식이 있고요. 그 이동형도 한 16개 정도 알려져 있습니다. 16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필요한 것을 전면적으로 하고 또 시간도 지금은 일정 시간 좀 제한되게 하는데 그것도 이제 전 하루 종일도 가능한 것이죠. 이런 가운데 북한은 대북 확성기에 대한 보도 없이 전승절로 부르는 정전협정 체결 71주년을 앞두고 원수들의 침략과 전쟁 광증은 멈춘 적이 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중국과 소련의 지원을 받아 일으킨 침략 전쟁을 북침으로 왜곡하면서 피해자 행태를 하는 것은 새삼스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서울경찰청 지하철 경찰대는 대통령실 경호처 직원 A씨를 공중 밀집 장소 추행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서울 지하철 차량 안에서 피해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2달여간 수사를 벌인 끝에 A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대통령실 경호처에 수사 개시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경호처는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호처 관계자는 YTN에 수사기관의 최종 판단을 반영해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 직후 대기 발령 조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서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송병주 전 용산서 112 상황실장에게는 금고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서장이 정확한 지시를 통해 차량과 인파를 통제하는 등 피해를 줄일 수 있었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경기 시화공단의 한 공장에서 큰 불이 났다가 4시간 넘게 지나서야 꺼졌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인천에서는 유류 탱크로리 기사들과 짜고 주유소 기름을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이현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시커먼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소방대원들이 물을 뿌려보지만 건물 안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경기 시흥시 시화공단에 있는 공장에서 불이 난 건 새벽 6시 반쯤. 연기 흡입 등 사고를 조심하라는 재난 문자도 발송됐는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출근 중에 화재 긴급 문자가 일단 받았고 가면서 저희 사무실 쪽으로 가는데 검은 연기가 막 올라오더라고요. 주변 건물에 좀 번질까 그 걱정도 좀 많이 했습니다. 한때 인접 소방서의 인력과 장비까지 동원한 소방당국은 4시간 20분 만에 불을 모두 껐습니다. 경기 안산시에 있는 공장에서도 불이 나 진화 작업이 하루 넘게 이어졌습니다. 공장 안에 섬유 등 가연물이 많아 잔불 정리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창고로 들이닥친 경찰이 플라스틱 용기를 하나둘 열어봅니다. 가득 채워진 액체의 정체는 주유소에서 빼돌린 기름. 경찰은 유류 탱크로리 기사들과 짜고 기름을 횡령한 일당을 무더기로 붙잡았습니다. 이들이 훔친 휘발유와 경유는 6억 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전 9시쯤 경기 안양시 도로에 매설된 온수배관이 파열돼 고온의 온수가 유출됐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많은 연기가 뿜어져 나와 지나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고 한동안 부근 도로 통행이 통제됐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유명 유튜버 쯔양을 협박하는 과정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유튜버 카라큘라가 모든 영상을 비공개로 돌리고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카라큘라는 오늘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서 최근 벌어진 모든 의혹은 자신의 불찰과 잘못 때문이라며 마지막 인사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쯔양을 협박해 돈을 뜯은 사실이 없다고 다시 한번 의혹을 부인했는데 이제까지 숨겨온 사실이 있다면 자신이 별도 사기극에 휘말려 수사기관 조사가 예정돼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임신 36주째 중절 수술을 받았다는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온 것과 관련해 경찰이 영상 게시자 특정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오늘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게시자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주 영상이 올라온 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살인죄로 법리를 검토해 수사를 의뢰한 보건복지부 관계자를 상대로 진정인 조사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임신 36주면 거의 출산하기 직전이라는 점에서 통상의 낙태와는 다르다면서 태아 상태를 포함해 정확한 상황을 파악해야 어떤 죄명을 적용할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세포, DNA 등을 통해 몸의 변화를 알아낼 수 있도록 하는 지표를 바이오마커라고 부릅니다. 국내 연구팀이 아토피성 피부염 치료에 도움이 될 바이오마커들을 처음으로 집대성했습니다. 보도에 김주영 기자입니다. 아토피성 피부염은 대표적인 알레르기 질환입니다. 지독한 간지러움을 유발하고 한 번 생기면 쉽게 재발해 환자들을 괴롭힙니다. 20대 초반은 전신이 다 딱지였던 것 같아요. 진물 나고 완치를 기대하고 치료를 받는 건 아닌데 그냥 일단 좀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는 있으니까 이거 치료를 하면.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 환자 면역 이상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진단 기준도 치료 방법도 그만큼 다양한데 누구에게 어떤 것이 적합한지는 알기 어려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간지러움 이런 건 아예 없어가지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의료진들은 겉으로 드러난 아토피의 양상만 보고 진단하고 치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국내 연구진이 아토피에 걸렸을 때 몸 안에서 보이는 특정한 지표들, 이른바 바이오마커들을 최초로 모아 정리하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인종, 나이, 피부 면역 상태와 같은 원인 요소나 혈액, 소변, 피부 조직 등 검사 지표들이 백과사전처럼 모인 셈입니다. 개인이 어떤 요소 때문에 아토피에 걸린지에서부터 어떤 치료법이 잘 맞는지까지 파악할 기준을 마련해 맞춤 치료 전략을 세울 수 있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아토피 관련 신약들이 다수 나오는 가운데 환자 특성에 맞는 처방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이 약제가 모든 환자분들한테 효과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바이오마커를 통해서 이런 그 환자의 맞춤형 치료가 이제 앞으로 향후 10년 내에 이제 도래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토피는 천식이나 비염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은데 관련 사례에서 나타난 지표들도 이번 연구에서 정리돼 치료는 물론 예방에도 효과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오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 경위를 보고받았습니다. 이 지검장은 오늘 오전 이 총장을 찾아 대검찰청에 사전 보고 없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조사한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이 총장은 이 같은 내용을 보고받은 뒤 대검 감찰부에 진상 파악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 총장은 김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대통령 경호처가 관리하는 부속청사에서 조사한 점에 대해서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면 조사가 이뤄지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명품 가방 수수 등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 수사는 막바지에 접어든 모양새입니다. 다만 두 사건의 구체적인 성격이 다른 만큼 처분 방향이나 시점에서 차이가 있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보도에 김태원 기자입니다.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까지 마치면서 주가 조작 사건과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선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처분이 먼저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대통령실 행정관들을 비롯한 관계자들 조사가 대부분 이뤄진 데다가 사건 구조도 복잡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명품 가방 실물을 대통령실로부터 받아 확인하는 절차 정도만 남아있는 만큼 머지않아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김 여사가 받은 금품들과 대통령 직무 사이 관련성이 드러났다고 해도 검찰로선 김 여사에게 적용할 처벌 규정이 마땅히 없다고 보고 있는 만큼 불기소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김 여사가 주가 조작이라는 것을 알고도 관여했다는 증거를 달리 찾지 못했다면 기소는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다만 명품 가방 의혹 수사와는 셈법에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비롯해 먼저 기소된 관계자들에 대한 2심 재판이 관건입니다. 검찰은 공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주 손모 씨에 대해 항소심에서는 방조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만약 2심 법원이 손 씨에게 유죄를 선고한다면 전주라는 의심을 받아온 김 여사에게도 비슷한 혐의를 적용할 여지는 생기는 겁니다. 오는 9월 선고 공판이 열리는 가운데 검찰로선 재판 사항을 예의주시하면서 사건 처분 시점을 저울질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검찰이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한 건 결국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공정하게 밝힐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 허울뿐인 소환 조사였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민의 인내심은 다했고 더 이상 기다릴 이유도 없어졌다며 민주당은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예외나 특혜, 성역 없이 의혹을 규명할 수 있게 특검 처리를 서두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 의장은 김건희 여사 비공개 소환 조사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총장 패싱이라고 비판하자 어처구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정 의장은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검찰총장 수사 지휘권을 박탈한 건 문재인 정권 당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었다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이어 비공개 조사가 이뤄진 건 역시 대통령 재임 시기 영부인 조사가 선례가 없는 만큼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하면 마땅한 조치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경우 과거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을 새로 만들어 비공개로 조사를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당권 주자들은 저마다 과반 승리 또는 2차 결선 투표 진출을 주장하며 표심 잡기에 집중했습니다. 전당대회 막판 변수로 떠오른 한동훈 후보의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요청 공개 발언을 두고도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투표 마지막 날까지 당대표 후보들은 저마다 자신에게 유리한 판세를 전망하며 막판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한동훈 후보 측은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어대한 기류는 흔들리지 않는다며 과반 득표로 한 번에 경선을 끝낼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패스트트랙 논란 이후에 일부 당원들이 좀 고개를 갸웃하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그것이 대세를 바꿀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 2위 간 결선이 진행되는 만큼 다른 경쟁 후보들은 2차 결선 투표를 노리며 반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후보는 패스트트랙 재판에 연루된 전현직 의원과 식사를 하는 등 마지막까지 지지세 결집에 집중하며 이제는 그대나 그래도 대표는 나경원을 주장했습니다. 정치를 하면서 좀 다쳐보기도 하고 또 이겨보기도 하고 이런 넉넉함이 있어야지 또 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원희룡 후보도 초반에 부정적인 이슈가 많았는데 결국 당원의 눈은 인기가 아닌 경험과 정체성, 동지의식을 향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진지한 토론과 차별성이 많이 보여졌기 때문에 당원들이 진지한 선택을 하는데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 됐고요. 윤상현 후보 역시 한 후보의 공소 취소 발언은 사과가 필요한 일이라며 표심이 흔들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나경원 후보한테 한동훈 후보가 인간적인 사과가 필요한 대목이에요. 그게 나경원 후보 개인만의 일은 결코 아닙니다. 변수는 낮은 투표율인데 당 내에서도 한동훈 대세론이 흔들리고 있다. 승패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 등 상반된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민주당 차기 최고위원 경선에선 유일한 원외 후보인 정봉주 전 의원이 권리당원 투표 1위를 달리며 선전하고 있습니다. 선명한 대여 투쟁 의지가 당심을 움직였다는 평가와 함께 과거 막말 논란으로 총선 공천까지 취소됐던 인사가 지도부에 합류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보도에 나혜인 기자입니다. 정봉주 후보는 주말 사이 5개의 시도 권리당원들이 참여한 최고위원 순회 경선에서 한 번도 1위 자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직 경선 초반이지만 높은 인지도와 대정부 투쟁력을 앞세워 현역 의원 7명과 경쟁해서 돌풍을 일으킨 겁니다. 이명박을 잡았던 그 전투력으로 이제는 윤석열을 잡으라고 여러분께서 저를 이 자리에 불러 세웠습니다, 여러분. 민주당 내부에선 소통 능력이 뛰어난 정 후보가 열성 당원들이 원하는 선명한 메시지를 소구력 있게 전달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17대 국회의원 시절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한 BBK 저격수로 이름을 알렸지만 이후 각종 논란에 휩싸여 정치 행보를 하지 못한 정 후보에게 동정론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정 후보는 지난 총선을 앞두고 서울 강북을 지역 민주당 후보로 추천됐지만 과거 목함지뢰 피해 장병을 헐뜯는 목발 경품 발언 파문에 공천장을 반납했습니다. 이미 당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인사를 지도부로 선출하는 게 맞느냐는 비판도 그래서 나옵니다. 지도부로서는 곤혹스럽죠. 우리 당원들이 잘못했다고 판단을 내리는 것인지 아니면 그 결정은 옳았으나 불쌍하니까 이번에 지도부로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자는 것인지. 대표직 연임 가도의 청신호를 밝힌 이재명 후보가 첫 순회 경선 직후 중진 김민석 후보는 표가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거냐고 말한 건 역시 여러 해석을 낳았습니다. 지금 제주보다 더 떨어진 거예요. 난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정 후보는 자신을 향한 질책과 염려는 겸허히 받겠다면서도 내부 총질은 하지 않겠다고 자세를 낮췄습니다.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란 기류에 최고위원 경선이 대신 과열되는 분위기를 견제하는 뜻으로도 읽힙니다. 당대표 경선에 나선 김두관 후보 SNS엔 전당대회가 마치 팬클럽 행사장 같다며 쓰레기로 변한 집단은 정권을 잡을 수 없다는 격한 표현이 게시됐다가 삭제됐습니다. 김두관 캠프는 후보의 뜻이 와전돼 실수로 올라간 글이라며 김 후보가 즉각 지우라고 지시했고 메시지 담당자들을 해임했다고 해명했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이른바 헬기 이송 특혜 논란 신고 사건에 대해 행동강령이나 법 위반 사항이 없다고 보고 종결 처리했습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총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이 전 대표와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천준호 의원의 경우 국회의원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이 적용되지 않고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역시 자료가 부족해 이같이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부산대 서울대병원 의사들과 부산 소방재난본부 직원들에 대해선 행동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며 감독기관 등의 위반 사실을 통보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긴 밤시 새우고 불림마다 맺힌 진주보다 더 고운 아침 이슬처럼 내 맘에 서름이 수많은 예술인을 배출한 대학로 문화의 산실, 소극장 학전을 세운 운영자이자 아침이슬의 작곡가 김민기 대표가 별세했습니다. 고인의 유지에 따라 장례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보도에 김정아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민주화운동 중심에 있던 노래, 아침이슬의 작곡가 김민기 대표가 영정 속 환한 미소를 뒤로 하고 하늘의 별이 됐습니다.
향년 73세입니다. 가수이자 공연 연출가로 활동해오던 김민기 대표는 지난해 위암 판정을 받고 투병해 오다 최근 병세가 악화됐습니다. 서울대병원에 차려진 빈소에는 고인을 추모하는 문화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프다는 그 소식은 알고 있었는데 아무튼 모쪼록 멀리 가셔서 좋아하시는 맥주 맛있게 드시고 푹 쉬십시오. 좀 더 오래 저희 곁에 계셔 주셨으면 감사했을 텐데 좀 마음이 많이 황망합니다. 부디 편안하게 좋은 곳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SNS에서도 이적, 윤도현, 알리 등 수많은 스타들이 고인에 대한 추모의 마음을 남기고 있습니다. 1991년 대학로의 소극장 학전을 개관한 이후 수많은 작품을 기획해 무대에 올리면서 고 김광석을 비롯해 윤도현, 황정민, 설경구, 조승우 등 770명에 이르는 가수와 배우들을 배출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재정난이 심해지고 김 대표 건강까지 악화하면서 학전은 올봄 33년 여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후 어린이 청소년 중심 공연장 아르코 꿈밭 극장으로 새롭게 문을 열었는데 평소 어린이극에 관심이 많았던 김민기의 마지막 유산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가족장으로 치러지는 고인의 장례 절차는 모두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평소 자신은 뒷것이라며 앞에 나서기를 꺼렸던 김 대표가 장례 역시 조용히 치르고 싶다는 뜻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학전 측은 24일 발인 때 학전의 극장과 마당을 돌고 장지인 천안공원묘지로 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정아입니다. 김민기는 군부 독재 시절 노래 아침이슬, 상록수 등 민중가요 작곡가로 이름을 널리 알렸습니다. 이와 함께 대학로 소극장의 상징 학전을 30년 넘게 운영하며 황정민, 조승우 같은 걸출한 배우를 배출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김승환 기자입니다. 빈 방치 세우고 울림마다 맺힌 1987년 민주항쟁 당시 군부 독재에 맞서 시민들이 목 놓아 부른 저항의 상징 아침이슬. 우리 곁을 떠나간 김민기의 삶은 아침이슬 그 자체였습니다. 노래들이 줄줄이 금지곡으로 지정되자 공제공장 등에서 일하며 생계를 꾸리면서도 상록수 등을 꾸준히 발표하며 음악을 놓지 않았습니다. 특히 상록수는 맨발 투혼으로 이 LPGA에서 우승한 박세리의 공익광고 음악으로 쓰이며 IMF 시절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1991년 김민기는 배움의 밭이란 뜻의 대학로 소극장 학전을 통해 인생의 2막을 열었습니다. 누적 관객 수 70만 명을 넘었던 창작 뮤지컬 지하철 1호선 등 350개가 넘는 작품을 기획해 황정민, 조승우 같은 유명 배우들을 탄생시켰습니다. 너무 감개무량합니다. 한편으로 실수나 하지 않을까 많이 떨리기도 하고요. 식구 같은 분위기로 모여서 공연할 수 있다는 게 정말로 큰 의미인 것 같고 김민기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학로를 지킨 공로로 2018년 은관 문화훈장을 받았습니다. 저 때문에 지금 고생하고 있는 우리 학전 식구들하고 저희 집 식구들한테 주시는 큰 선물로 알고 고맙게 잘 받았습니다. 나서기보단 늘 그림자를 자처했던 김민기가 남긴 삶의 궤적은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하게 됐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꽁트, 부채도사 등을 선보이며 1980에서 90년대 인기를 누린 개그맨 장두석이 향년 67세로 별세했습니다. 고인은 오늘 오전 8시 지병인 신장질환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1980년 TBC 제2회 개그 콘테스트로 데뷔한 고인은 부채도사로 시청자들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올림픽 9기 종목 가운데 가장 빠른 건 다름 아닌 배드민턴입니다. 기네스북에 등재된 셔틀콕의 속도가 무려 시속 400km가 넘는데 이번 파리올림픽에서도 우리 선수들의 빠르고 강력한 금빛 스매싱이 기대됩니다. 보도에 이대건 기자입니다.
배드민턴 세계 랭킹 1위인 안세영이 빠른 스매싱 공격을 합니다. 지난해 오른쪽 무릎을 다쳤지만 스매싱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184cm인 장신 서승재의 스매싱은 왼손잡이이기에 더 위협적입니다. 오른손이랑 쳤을 때 코스가 변화랑 너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이 당황했던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배드민턴에서 사용하는 셔틀콕 무게는 4.74에서 5.5g이고 전체 길이는 62에서 70mm입니다. 그만큼 가볍지만 최고 평균 시속이 330km에 이를 정도로 빠릅니다. 기네스북에 등재된 최고 기록은 2017년 덴마크 선수가 찍은 시속 426km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다른 구기 종목과 비교하면 더 눈에 띕니다. 기네스북 기준으로 탁구와 아이스하키, 테니스는 한참 못 미치고 가장 빠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골프도 훨씬 느릴 정도입니다. 그만큼 배드민턴 선수들은 경기 내내 초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류가 발명한 가장 빠른 두뇌 스포츠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우리 대표팀 선수들도 빠르고 강한 스매싱으로 금빛 도전에 나섭니다. 낭만 있게 끝낼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YTN 이다운입니다. 프로야구 상위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팀들이 외국인 선수들의 활약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두산은 새로 영입한 투수들이 불안한 모습인데 삼성은 타자 한 명이 분위기를 바꿔놓고 있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데뷔전을 무난하게 치렀던 두산의 외국인 투수 발라조빅이 두 경기 만에 매운맛을 봤습니다. 라이벌 LG전에서 비가 쏟아지기 전까지 2이닝 동안 난타를 당했습니다. 연속으로 홈런 2방을 허용한 걸 포함해 무려 6점을 내줬습니다. 단기 대체 외국인 선수로 이미 KBO를 경험한 시라카와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두산 유니폼을 입고 두 경기 마운드에 올라 모두 조기 강판당했습니다. 큰 경기에 약하다는 약점이 여실히 드러났는데 선두권 경쟁이 한창인 두산 입장에서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두산 마운드가 흔들리는 가운데 삼성은 장타 갈증을 해소할 든든한 외국인 타자를 얻었습니다. 카데나스는 불과 3경기 만에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주말 이틀 연속 홈런포를 가동한 걸 포함해 롯데와 3연전에서 15타수 6안타, 2홈런, 5타점의 맹타로 홈팬들을 열광에 빠뜨렸습니다. Yeah, I think it's pretty hitter friendly. I have a couple homers in 3 games. I've seen a lot of homers get out of here, so it's really hitter friendly. 새 외국인 선수의 활약에 희비가 엇갈리는 가운데 LG는 6시즌을 함께 보낸 켈리 대신 에르난데스를 영입하면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에르난데스가 LG의 새로운 에이스 역할을 해낸다면 기아의 독주로 흘러가는 선두권 판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시대를 풍미했던 한일 프로야구 전설들이 이벤트 경기를 펼쳤습니다. 바람의 아들 이종범이 안타 3방에 5차례 출루하며 이름값을 했지만 일본에 역전패했습니다. 일본 기타 히로시마에서 조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왕년의 야구 스타들이 일본과 교류전을 위해 태극마크를 달고 뭉쳤습니다. 날렵하고 단단했던 몸은 제법 푸근해졌지만 뜨거운 심장, 승리를 향한 열망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또 한일전이다 보니까 좀 승부욕이 좀 타오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홈런 하나 너무 치고 싶은데 오늘 시원하게 한 방 치겠습니다. 내로라 하는 전설 가운데 가장 돋보인 건 바람의 아들 이종범. 일본 팬들의 응원 속에 1번 타자로 나선 이종범은 메이저리그 출신 우에하라 고지를 상대로 깔끔한 안타를 쳐냈고 김태균 타석 때 가볍게 홈까지 밟았습니다. 안타 3방에 볼넷 2개를 골라내면서 이종범은 타석에선 5차례 모두 출루했습니다. 처음 손발을 맞춰 실전을 뛴 역전의 용사들은 일본 안방에서 기세 등등 앞서갔지만 6회 말 이토이에게 3런 아치를 내주며 6대10으로 역전당했습니다. 승패보다는 우정과 낭만, 추억의 무게가 실린 한여름밤의 축제였습니다. 고참으로서 모범이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은퇴를 13년 전에 했는데 추억 소환? 모든 사람들이 제 야구를 지켜봤던 사람들은 역시라는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일전은 일본 최초의 개폐식 지붕의 돔구장 에스콘필드 홋카이도에서 열렸습니다. 공사 비용만 6천억 원, 꿈의 구장이라고 불리는 이곳은 가로 86m짜리 대형 전광판 2개를 품은 압도적인 시설로 국내 팬에게 강렬한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일본 기타 히로시마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홍명보 감독 선임 절차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감사에 착수한 가운데 대한축구협회가 직접 여러 논란에 반박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홍명보 감독의 선임 과정에 특혜는 전혀 없었다며 전력강화위원회 초반부터 국내 감독 중 홍명보 감독이 1순위로 거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절차상 논란에 대해선 정혜성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이후 이임생 총괄이사가 박주호 위원을 포함한 위원 5명에게 감독 추천 절차 진행을 위임받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밤사이 극한호우가 비상입니다. 이 경기 북부 지역에 발달한 남색에 가까운 비구름대가 보이시죠? 계속해서 이 지역에 머문다면 시간당 100mm 이상의 폭우를 쏟아낼 수 있는 강한 비구름입니다. 이전 시간보다 훨씬 굵어진 장대비를 뿌리고 있는데요. 서울에도 현재 비가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밤사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물폭탄이 쏟아지겠습니다. 경기 북부에는 시간당 최고 70mm의 비가 예보됐고요. 이 하천 범람은 물론 침수 가능성도 있는 매우 강한 비입니다. 비의 양도 많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경기 북부에 최고 150mm, 서울에도 최고 120mm의 폭우가 예보됐는데요. 이에 산림청은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산사태 위기경보 수준을 경계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계속되는 호우에 지반이 약해진 상태인 만큼 배수로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고요. 중부 서해안에는 강풍특보 속에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날아갈 수 있는 시설물은 미리 치워주셔야겠습니다. 내일 낮 동안에는 비가 잠시 잦아들겠지만 밤에는 또 중부에 야행성 폭우가 내리겠고요. 모레 낮부터는 중부에서도 비가 소강 상태에 들면서 폭염이 나타나겠습니다. 이후 날씨는 제3호 태풍 개미의 진로와 강도에 영향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YTN 뉴스나이트 월요일 순서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밤 9시 40분에 새로운 이슈들과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